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성화입니다. 오늘은 최민경, 김정희 그리고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그린란도 영토 확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건데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가운데 나스닥은 2%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아직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주 전반으로 약세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하루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을 둘러싼 기술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실망감이 반영이 됐고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권시장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자산들이 빠르게 올라줬던 만큼 지금쯤 한번 숨을 고르는 국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압박 발언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무역 변수 재부각 속의 위험 자산을 줄이는 리스크 오프 흐름이 재부각되는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주를 포함한 대형주 전반의 매물이 출회했고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금 같은 피난처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는 1.76% 내린 48,488.59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39% 하락한 22,954.32, S&P 500 지수도 2.06% 내린 6,796.8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채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기술주부터 보면 대형주 전반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3.46%, 구글이 마이너스 2.48%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쪽 낙폭은 더 컸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크게 밀리며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압력을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4.17%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86% 오르며 수급이 일부 방어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반도체 중심의 낙폭 확대 속에 방어주만 일부 버티며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IMF가 공개한 2026년 1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글로벌 성장률이 2026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제시되면서 시장이 다시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IMF는 성장률 숫자보다도 정책 전환 이후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요. 물가가 꺾이더라도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 수 있고 국가별로 회복 속도가 달라지면서 자산 시장도 업종 지역별로 차별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시장은 당분간 성장 둔화 속에서도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 대응 여력을 함께 보면서 변동성 구간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 소식은 글로벌 무역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시 무역 변수에 민감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지정학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대응 논의도 이어지면서 향후 협상 흐름에 따라 환율, 원자재, 방산, 수출주 등으로 변동성이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당분간 실적이나 지표만큼이나
관세 무역협상 뉴스플로우에 따라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발 환율 이슈입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본은행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BOJ 내부에서 시장 예상보다 이른 인상 여지를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번질 수 있어 통화 정책 판단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당분간 BOJ 회의와 엔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슈는 오라클의 AI 성장 스토리 자체보다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투자 확대가 재무 부담과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다시 체크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오라클은 AI 수요 기대는 유지되지만 당분간은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성 흐름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보잉입니다. 보잉이 지난해 항공기 인도량을 크게 늘리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인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량이 늘었다는 건 결국 생산 정상화와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에서는 보잉의 회복이 주문보다 인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생산 안정성과 인증 일정 등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보잉은 실적 계속 속도와 생산 차질 리스크를 함께 보면서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민경 아나운서와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언급에 글로벌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주요국들과의 무역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제 무역 변수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무역 변수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 돈 원화 가치가 글로벌 주요 국가들 통화 가치 가운데 사실상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우리나라 원화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86.58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64개국 가운데 5번째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무려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이는 원화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명목 실효 환율 지수는 무엇일까요? 명목 실효 환율 지수.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특정 국가의 돈이 다른 나라 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주요 64개국과의 무역량을 반영해 가중평균치를 계산합니다. 현재 우리 원화의 가치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말 당시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컸던 지난해 3월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인데요. 당시 비상기업 여파로 지수가 89.29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순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낮은 국가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4.89를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터키가 16.27로 2위, 70.14의 일본과 86을 기록한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다음 해인 5번째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명목 실효 환율은 기준선인 100을 훌쩍 넘기며 고평가 흐름을 이어갔고 중국 위안화 역시 107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들 사이에서 원화만이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치를 보인 건 명목 실효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 실제 우리 돈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지수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외환 당국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치솟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정부의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금리 동결 발표 또한 치솟는 환율을 막지 못했는데요. 결국 국내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원화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이슈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와 모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른 국가 통화들에 비해서 원화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유독 원화의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경제뉴스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먼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발표 소식입니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30조 원 중 6천억 원은 개인 참여형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내 시장 복귀인 RI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단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인데요. 올해 1분기 복귀하면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 그리고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비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주식 매도 금액은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투자 운용에는 일부 조건이 붙습니다. 복귀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되는데요. 세제 혜택만을 노려 자금을 일시적으로 국내로 들였다가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시행에 맞춰 국내 복귀 계좌 등 전용 상품을 즉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기차 시장 반등 소식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연속 이어졌던 전기차 역성장 흐름이 지난해 들어 반전된 겁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공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 177대로 집계됐는데요. 전년보다 50.1% 증가하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확산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전체 자동차 구매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침투율이 13.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장 반등을 전기차 수요 구조적 변화까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가 가격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이끌었지만 국내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탄소 중립 설비 투자 지원 사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탄소 중립 설비 투자 프로젝트 경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경쟁하며 보다 효율적인 탄소 감축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 기업이 처음 약속한 감축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줄일 경우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천 지원금 지급 같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을 하고요. 반대로 실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향후 지원 사업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국내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탄소 중립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에서 정부도 2,5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원을 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자금 조달부터 설비 투자까지 현장의 실질적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12거래일 연속 올랐던 지수들이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양대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진행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양대 지수 어디에서 마침표 찍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3개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지수는 어두웠는데요.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상승 전환하면서 4,900선 지켜냈습니다. 외인은 5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이 3,216억 원 사들였지만 개인이 9,9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초반부터 아주 큰 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장중 저점을 조금 만회하며 95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500억가량 물량을 담아냈지만 기관과 외국인 각각 2,600억 원, 또 6,600억 원 덜어냈는데요. 지수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 전반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현대차 14% 오르면서 오늘 54만 9천 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5%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7만 2,1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시총 전반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무려 1,300개 종목이 하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을 선두로 바이오 섹터 전반에 큰 낙폭이 커졌습니다. 알테오젠 기술 이전 계약이 밝혀지면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놨는데요. 계약의 규모가 이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알테오젠 무려 22% 하락하면서 37만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또 리가켄 바이오 둘 다 10% 넘게 하락세 보이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현대무벡스 유일하게 17% 급등했는데요. 46,3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알아봤습니다. 그간 무리하게 상승했던 탓일까요? 시장에도 잠시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락이 아닌 내일의 상승을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 무엇이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로봇 기반 생산성 혁신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며 제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공정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간접 지분 가치와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 여기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반영해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또 구조적인 노동력 감소와 글로벌 제조업의 자동화 수요 확대가 현대차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단순한 완성차 업체를 넘어 로봇과 AI를 결합한 미래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47만 7천 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55만 1천 원까지 오르며 종가 54만 4천 원으로 16% 넘게 오르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CES 2016 이후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넥스티를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LNG 사업 프로젝트 발언 이후로 관련주들이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북극권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에 달하는 대형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 터미널로 연결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60조 원이 넘는데요. 파이프라인과 간관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유례없는 수준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한국 관광업체들의 현실적인 수혜 후보로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넥스틸은 송유 가스관용 관광을 주력하는 기업으로 이런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거고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넥스틸의 PER은 8배 수준으로 시장 평균 대비 과도하게 비싼 종목은 아니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춰준 요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넥스틸은요, 무려 18.27%가 올랐고요. 시가는 12,850원에 출발해 종가는 12,3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가 스판덱스 판가 인상 기대와 공급 구조 변화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TNC는 세계 1위 스판덱스 사업자로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과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주요 스판덱스 업체인 주지 화하이의 생산 중단 및 시장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지 화하이가 중국 내에서도 약 15% 이상의 생산 능력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자인 만큼 설비 폐쇄가 만약 현실화될 경우 스판덱스 수급 밸런스와 가격이 단기간에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 TNC는 판가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과 이익 레버리지 확대가 기대되며 스판덱스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 TNC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효성 TNC는 30만 1,000원에 거래를 시작해서요. 장중 37만 9,500원 고가를 찍었고 37만 9,50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네, 효성 TNC 얼마 전에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스판덱스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효성 TNC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크레오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이어가겠습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계약 규모가 부각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피아주사 제형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4천억 원대 수익이 가능한 구조지만 과거 시장에서 기대했던 조 단위 기술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최근 글로벌 학회와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던 종목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알테오젠 급락이 코스닥 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다른 바이오 대형주들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계약 규모보다 향후 추가 기술 이전 성사 여부와 실제 상업화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47만 8,500원의 거래를 시작해 종가 37만 8천 원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투자자분들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특징주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넥스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철강 기업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움직임이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 정책적 발언이 섹터 전체로 확산된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시면 미국은 현재 자국 내 자원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동시에 LNG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런 방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가스전 개발과 함께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언급한 것도 단순한 무역 협상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산업 인프라 협력 구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에너지 인프라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키워드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철강, 특히나 강관 섹터 전반이 반응한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종목 보시면요. 하이스틸은요. 원유가스 수송용 대구경 경관과 고강도 강관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다음 업체로는 이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관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식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에너지를 플랜트용 강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오늘 건축자재 사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박수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배당 투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는 배당금을 잘 주는 주식인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걸 가리킵니다. 배당으로 얻는 소득에 붙는 세금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배당에 적용되는지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배당소득 과세 방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묶여 과세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받은 배당인데 은행 예금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고요. 3년 한시특례로 운영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배당 소득의 금액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는 25%, 그리고 50억 원 초과는 30%입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9.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액 배당소득자일수록 세율 차이가 커지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배당인데요. 이번 시행령은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 배당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은 포함되지만 주식 배당이나 현물 배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식 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인데요. 이 배당은 형식은 주식 거래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있는 배당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거죠. 이제 기업 기준을 볼 차례입니다. 고배당 기업 여부는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면 우수형으로 분리되고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했다면 노력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배당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경우 배당 성향을 25%로 간주하되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었고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 이력이 짧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의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배당 감소 금지 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요. 기업 역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네, 박수인 아나운서가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제도였는데요. 핵심은 기업이 지갑을 열개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과 그리고 섹터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OTT 확산과 함께 콘텐츠 시장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한 편을 잘 만드는가 이것을 넘어서 작품을 꾸준히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연결해내는 구조가 있는가일 텐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질문에 혁신적인 구조로 답을 해온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드라마 제작 전문 자회사로 2016년 출범 이후 국내외 드라마 콘텐츠를 국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부터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스릴러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방송사뿐 아니라 글로벌 OTT 플랫폼과도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산업은 본질적으로 이 히트 작품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죠. 한 작품이 성공하면 이 수익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되겠지만 반대로 편성 지연이나 이 흥행 부진이 나오면 실적 변동성 역시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작사에게는 단일 작품의 성과보다 연간 얼마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 제작 기획사와 관계사 그리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수의 작품을 동시에 제작, 기획 그리고 유통까지 총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튜디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양한 작가와 감독 그리고 제작진과 협업을 하면서 연간 여러 편의 드라마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프리미엄 다수의 IP 그리고 에피소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 자회사 그리고 관계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까지 확장을 해서 드라마를 여러 편 우리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제작 규모를 넘어 콘텐츠 품질 관리와 또 일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폭넓은 장르 포트폴리오를 또 유지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는 요즘 단순한 선택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 시장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이 선호하는 유형과 그리고 시즌마다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장르에 편중될 경우 이 시장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게 장르를 다양화하면서 플랫폼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한 편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넘어서 하나의 작품을 지식재산권, 즉 IP로 보고 리메이크, 해외 판매, 그리고 2차 저작물 등으로 이 수익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갖추고 있는데요. 즉 기존의 드라마 제작 중심에서 나아가 기획부터 소비 영역까지 이 IP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넓혀오고 있으며 IP 종합 스튜디오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을 단발성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자산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지금의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IP 전략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콘텐츠 유통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시청자를 전제로 한 기획이 또 가능해졌고 이에 더불어서 제작비 조달 방식과 수익 구조 역시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K-드라마가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작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한 편의 흥행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제작 구조와 효과적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확장 가능한 IP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기준을 먼저 보여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을 볼 때는 개별 작품별로 성과를 넘어서 K-드라마 산업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제작 구조를 먼저 보여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IP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IP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의 성장세에 함께 올라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아보는 쓸데있는 정보를 같이 알아보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혹시 고무줄 혼인신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고 또 혼인신고는 했는데 결혼식은 뒤로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하는 마치 고무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고무줄 혼인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거나 반대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무줄 혼인신고입니다. 그 배경은 바로 주거난인데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거 정책과 대출 조건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 대상이나 대출 한도와 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의 순서마저 전략이 돼버린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기혼가구로 분류가 돼서 각종 청년 1인 가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신고를 미루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비율은 19%까지 증가했습니다.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2년 넘게 미룬 비율도 8.8%까지 증가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반대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대출과 주거정책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혼인신고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지, 어쩌면 생존 전략이 돼버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결혼 자체가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결혼을 했느냐, 언제 신고를 했느냐보다 편하게 살 집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청년과 신혼부부가 혼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덜 복잡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수연 아나운서와 함께 유용한 생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시장의 흐름과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경쟁이 기술을 넘어 수익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지점, 바로 광고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근 AI와 플랫폼 산업을 분석하면서 AI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광고 수익 구조로 모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 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I 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AI 투자를 가장 빠르게 현금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키움증권은 구독 모델이나 신규 서비스보다도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고 확장성이 큰 광고 시장이 AI 수익화의 핵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검색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AI가 질문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추천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검색 광고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광고 역시 새로운 형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AI 광고의 핵심은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검색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AI가 맥락과 행동 데이터로 예측하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 광고는 클릭 중심에서 의도 기반 추천으로 이동하고 있고 광고 단가와 효율 구조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과 메타입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와 AI 요약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다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AI 추천 알고리즘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체류 시간과 광고 전환율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AI가 광고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광고와 커머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한 사례로 꼽힙니다. 검색과 추천, 리뷰, 구매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AI가 작동하면서 광고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구매로 이어지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광고는 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광고는 플랫폼 기업의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적과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 효율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플랫폼 기업 간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플랫폼 기업을 바라볼 때도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광고 구조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광고 과잉에 따른 사용자 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AI 광고가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효율 개선 중심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경쟁의 초점은 기술에서 수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검색 이후의 시대, AI는 광고의 방식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광고는 다시 한번 플랫폼 수익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AI가 광고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AI 광고에 대한 부분 짚어봤습니다. 매 방송마다 AI를 키워드로 한 부분을 항상 다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AI 광고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 아나운서들과 함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코스피가 다시 4,700선을 밟은 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유는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수급이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받쳐준 부분을 최민경 아나운서가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까지 코스피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소 안정을 좀 찾은 모습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캐치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를까 내릴까 보다도 나한테 무슨 전략이 필요할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고요.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할 때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